별점 조작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의 관점 보면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위조 지폐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별점 하나하나가 자본, 즉 화폐인데 네. 이거를 조작해서 찍어낸다는 거는 위조 지폐 만들어내는 거니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쵸. 행위군요.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반역죄급 잘못이 보인다. 그게 바로 별점 조작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언더스탠딩 2부입니다. 오늘은 실내 이동이라는. 오늘 좀 해로운 방송 같습니다. 왜요? 자꾸 사업 아이디어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요즘 뭐만 들으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 해로운 방송 같습니다. 제가 요즘 언더스탠딩 회의를 하면요. 회의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막 도대체 어디서 너 무슨 얘기를 듣고 요즘 먹고 살기가 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가. 우리 실내 자본이 낮아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실내 자본을 쌓으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래서 네. 그럼 너 미니비스 로스터 뭐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드림 플러스, 저 법무법인 딜라이트. 진짜 감사한 분들. 우리 때 이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정말. 네. 자 2부에서 이어갑니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 실내 이동이라는 책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 1부에서는 그냥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별점이나 평점을 통해서 그거 실내 자본을 쌓았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다. 별점 무시하면 안 된다. 별점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플랫폼이 일종의 은행이다. 은행의 역할을, 그러니까 실내 자본이라는 걸 창출하는 은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은행이 중요한 이유가 사회에 신용화폐를 공급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플랫폼이라는 게 사회에 실내 자본을 펌프처럼 공급하는 것이다. 그 생각해 보면 그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를 신뢰하지 못하면 검증하는 뭐 단계, 그렇죠. 널 못 믿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고나라에서 네가 먼저 보내라, 내가 먼저 보낼까 막 서로 싸우고. 그게 저개발 국가랑 선진국의 차이죠. 신경전 해야 되고 뭘 돈을 꺼줄라도 이놈이 갚을지 안 갚을지 막 고민해야 되는데. 서로 다 신뢰하면 얼마나 맞습니다. 그래, 난 널 믿을 수 있지. 돈도 꺼주고 얼마나 뭐가 그렇죠. 자유롭습니까? 돈 좀 꺼주십시오. 그 개인적 신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개인적 신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개인적 신뢰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큰 의미가 없다. 너를 안 믿지만 시스템을 믿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부자가 되는 건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 그 매너원도 올리려면은 저는 몰랐는데 나눔을 많이 해야 된대요. 나눔을. 네. 나눔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전 나눔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을 했는데 매너 온도를 올리는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특히 이제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눔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매너 온도를 올리는 건데 이게 시스템의 중요성이 뭐냐면 나눔하는 사람이 정말 심성이 착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착하든 안 착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 사람이 나눔이라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거고 그거를 다시 레이팅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그 사람은 한 번 보상을 받아서 레이팅을 해놨으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기치려고 해놓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은 당연히 플랫폼 제재가 되겠죠. 나눔을 계속하다 점수 올려서 한 방에 크게 해먹는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 굳이 그 한 방에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크게 거기에다 뭐 2천만 원, 1천만 원짜리 파는 거 아니잖아요. 크게 먹으려고 요즘은 차도 판다니까. 그런데 그게 역설적인 그게 사실은 플랫폼의 약점 같지만 역설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 그만큼 매너온도라는 것 자체가 시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온라인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대포통장 거랑 비슷한 건데 텔레그램 같은 데서 당근마켓 40도 이상 계정 삽니다 이런 게 많아요. 정말요? 네. 산다는 게 이제 대여를 하는 거예요. 40도 이상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20만 원 막 이렇게 대여를 받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범죄적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렇죠. 대포통장 거래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 거래를 통해서 입증된 건 뭐냐? 당근마켓 40도라는 게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시장 가치 평가가 있다는 거죠. 실내 자본이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만약에 역산을 하면 당근마켓이 2천만이 될지 모르겠던 그 회원들의 매너 온도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곱하기 해보면 그 안에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내 자본 총액이 역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역산될 가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도화는 안 돼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도 그 별점이나 뭐 그런 신뢰 자본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알고 있을 테니 그래서 예를 들면 돈 주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별점이라든지 그렇죠. 블로그에 맞습니다. 글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 마지막에 이 관점으로 보면 반역죄급 잘못이 보인다. 그게 바로 별점 조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점 조작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은행의 관점 보면 그게 무슨 행동이냐면 위조 지폐 찍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별점 하나하나가 자본, 즉 화폐인데 이거를 조작해서 찍어낸다는 거는 위조 지폐 만들어내는 거니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쵸. 행위군요. 시스템을 그거는.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정도가 아니라 플랫폼 그래서 그런 경우들 중에 아예 그 사업장 퇴출시켜버린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논란이 된 적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밥줄 끊는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대단치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는 게 몇만 원 주고 단 거 가지고 뭘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이 제도의 신뢰 관점으로 보면은 반역죄급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수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요즘에 배달앱들 중에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찜해 주시고 별점 5점 약속해 주시면 뭐 보내드립니다라는 이벤트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런 이벤트 하는 것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뭐 찜을 하면 뭘 드립니다지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를 못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플랫폼에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별점을 요구하는 이벤트를 제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위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 5점으로 높아지면 이 별점 하나하나의 변별력이 없죠. 그렇죠.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한 장인 건 똑같지만 결국은 사회 총 그 화폐량을 관점으로 물가 수준이나 그걸 역산하면 이 화폐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야,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그게 남발되면 그렇죠.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해석으로 넘어온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분은 좀 그 외국 사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해석으로 넘어온 건데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워낙 생각을 오래 해와가지고 제 생각 꼭 나눠야 됐다는 생각을 한 건데 왜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이 이벤트 하고 손님도 좋고 자영업자도 좋은데 플랫폼이 왜 껴들어서 난리야? 할 수가 있지만 통화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 안 된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별점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줘야 사람들이 별점 높네 낮네가 의미 있지. 그렇죠. 다 4.9점이면 의미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체감한 게 뭐냐면 저는 맛집 검색할 때 무조건 카카오맵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아예 지도를 카카오맵 쓰는 이유가 뭐 당연히 뭐 바꾸야 한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지도를 대부분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지도의 별점은 의미가 없어요. 거의 변별력 제 느끼기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할 때 보면 네이버 리뷰 남겨주시면 뭐 해드립니다 이거 붙어있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에 카카오맵 별점 남겨주시면 뭐 해드립니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 플랫폼 자체가 작업할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맵은 훨씬 규모가 이용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남는 별점은 제가 봐도 개수가 거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에 남기는 리뷰는 정말 진성 리뷰예요. 정말 마음이 동해서 남기거나.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적은 약간 그런 맞습니다. 평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진정한 레이팅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수가 작잖아. 모수가 작으면 숫자가 이렇게 딱 객관적인 숫자가 해석을 잘 해야죠. 네이버에서 믿을 만한 점수가 있기는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4.4, 4.3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그닥 변별력이 없는데 4.8 막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많은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4.8 여기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왜냐면은 네이버가 당연히 몸집이 크니까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그 자영업자든 누구든 그 엄청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했을 때 네이버 정도의 수준을 4.8로 끌어올리면 또 무리한 거예요. 맞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진짜 정말 평가로 4.8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되긴 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막 수만 개 달렸는데 4.8이다. 여긴 진짜 믿을 만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봤어요. 카카오맵 같은 데서 한 13개 이렇게 달렸는데 4.8이다? 여기는 확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왜냐면은 요즘에는 13명 동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 13명.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안 보니까 거기에는 동원을 안 한다니까. 그렇죠. 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동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칠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긴 댓글은 정말 화가 났거나 정말 좋아서 남긴 댓글. 제가 보면 오염되지 않은 거기까지 남길 정도로 저도 경험하는 게 진짜 좋거나 진짜 안 좋을 때만 거기 댓글 남기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런 뭐 크로스핏 이런 데는 네이버 이벤트 많이 해요. 거기는 저도 그 며칠 이용권 이런 거 받으려고 5점 주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구글 맵 쓰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맛집은 구글 맵. 왜냐면은 구글은 작업칠 정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커요. 그리고 구글 맵까지 작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엔 또 그걸 알아서 구글 맵의 화폐가 엄청 신뢰도가 높대. 그럼 저거 찍어내자 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맵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평점이 완전 돈이군요. 그렇죠. 요즘은 완전 돈이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도의 관점을 보면 카카오의 10개짜리 리뷰가 네이버의 좀 수백 개의 리뷰보다 개별 가치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플랫폼을 MAU의 관점으로 보면 네이버 지도는 여기랑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지도가 이제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신뢰라는 관점, 맛집을 보려고 들어가는 사람의 관점을 봤을 땐 카카오맵 별점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주변에 이제 뭐 노포 잘 알고 이제 식도락인 분들 얘기하면은 카카오맵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100%는 아니지만 여기 정도면은 좀 믿을. 그리고 그것도 보거든요. 리뷰가 많지 않으니까 좋은 리뷰가 너무 많으면 그 일자를 봅니다. 3월 1일, 3월 2일, 3월 7일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친구다 친구. 그래서 이건 주로 새로 문 연 헬스장들 보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작업 친구다. 근데 두어 달에 하나씩인데 다 좋다 하면 이거는 진짜인 것 같다. 작업칠 때는 2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결국은 카카오에 작업을 하는 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면에 베네핏은 적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찍어낼 유인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다라는 거를 통화의 관점으로 보면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 플랫폼의 신뢰도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다 4.9점인 플랫폼은 왜 배달앱들이 과연 그걸 제재했느냐 하면은 요즘 느끼는 게 그거 한창 5점 리뷰 하던 시절에는 제가 봤을 때 치킨을 시키잖아요. 그럼 다 4.8, 4.9, 4.8, 4.9였어요. 요즘 보면은 4.5 정도 되는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야지 변별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플랫폼들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리뷰 이벤트 못하게 규제를 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맞아. 예전에 처음에 그 아마존 우리가 이제 주로 네이버 쿠팡이 없었던 시절에 네이버 쇼핑만 주로 썼잖아요. 그쵸. 네이버 쇼핑의 문제가 예전에 뭐 G마켓이니 네이버 쇼핑이 11번가니 문제가 도대체 뭐가 많이 팔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레이팅이 오염이 많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다 광고 낸 애들이 위로 올라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마존 시스템은 그 뭐 어떻게 광고는 광고라고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이게 순서를 조작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해놓으니까 그냥 아마존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는 잘 팔리는 애. 그냥 얘는 잘 팔려요. 얘는 잘 팔리는 애야. 검증된 애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상위권 랭킹 몇 개에서 그냥 고르면 돼. 그게 저는 많이 따라한 게 처음에 쿠팡이라고 보고 그쵸. 쿠팡이 처음에 성공한 대표적인 이유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이제 기업 얘기를 아마 2부에서도 더 드릴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쿠팡이 이 관점으로 보면 쿠팡이 왜 성공했고 쿠팡이 처음에 그런 짓을 왜 했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쿠팡 미국에서 컸고 누가 봐도 아마존을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그 쿠팡 이전에는 네이버 쇼핑 혹은 이제 그 오픈마켓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쿠팡이 처음에 충격이었던 게 뭐였냐면 보장을 한 게 뭐였냐 무료 반품.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게 말이 돼 이랬어요 다들. 무료 반품이 사람들이 맨날 반품하면 적자 나서 망하려고 그렇지. 왜 저런 짓을 하지였고 그리고 제가 몇 번 경험한 게 그 2길 보장을 당일 배송 이런 걸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막 늦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주더라고요. 늦어졌다고 돈을 줘요. 근데 그전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저도 최근까지도 쿠팡이 잘 나가니까 이제 경쟁하는 뭐뭐닷컴 이런 데서 자기들도 보장제를 한대요. 시켰는데 안 와요. 사과하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원래 사과는 돈으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칭찬과 사과는 돈으로. 쿠팡이 그 무료 반품했을 때 얼마나 거기서 적자를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 블랙 컨슈머도 많았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남는 행동이 아닌데 그걸 왜 했냐? 그거랑 보장 시스템을 왜 했냐? 신뢰 자본을 쌓는 작업에 수천억을 투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쿠팡의 본질은 당연히 그 물류 시스템도 있죠. 그 어리어리한 물류 시스템도 있지만 쿠팡이 다른 왜 그러냐면은 과연 우리나라의 그전에 오픈마켓들이 물류센터가 없어서 망했냐? 택배사들의 물류센터가 없었냐는 거예요. 쿠팡이 만든 자산은 뭐냐면 쿠팡에 시키면 내일 올 거야라는 믿음과 쿠팡에서 안 좋으면 반품하지 뭐. 그러니까 마치 그 안전띠 메고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미심쩍어도 그냥 일단 사. 반품하면 되지. 예. 이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쿠팡 하면 그냥 사. 이 신뢰 자본을 만드는데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부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이커머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안 했냐? 알았어도 돈이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야 쇼핑몰이란 게 뭐야? 시장이야. 사람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MAU 늘리고 트래픽 늘리는 거야 라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쿠팡의 관점은 아마존을 알고 온 거잖아요. 말씀하신 아마존이 하던 걸 봤잖아요. 그게 아니야. MAU라는 그 X축에 신뢰라는 Y축을 곱해야지 쿠팡의 2천만 명의 고객은 다 쿠팡을 믿어. 그 쿠팡을 단단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플랫폼과 아무리 거래를 해도 하고 의심하는 플랫폼은 저는 있다. 진짜 최근까지도 오픈마켓 거래를 해보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거래가 있다가 쿠팡으로 넘어오니까 쿠팡은 어디다가 계속 투자를 한 거였냐. 눈에 보이는 물류센터이기도 하지만 그 작업에 돈을 들여왔고 무료 반품 말씀하신 대로 쿠팡도 항의하면 바로 환불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다 거기다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런 미국의 그런 테크 기업들이나 그런 미국 그런 잘 나가는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했냐 보면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신뢰 자본, 규모 이런 게 아니라 이 Y축을 만드는 거를 봤다는 거죠. 야, 그러면 마치 그 금리를 조절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막 모여가지고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심하냐 안 심하냐 그거 고민하듯이 평점이나 이런 신뢰 자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냐 없냐를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네요. 그게 이 플랫폼의 본질적인 가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달러를 찍어내는 그 중앙은행과 뭐 완전히 막 인플레이션 200% 300%인 나라의 중앙은행은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네. 이게 플랫폼이 은행이라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제가 홍콩 가보니까 홍콩 지폐 받아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다니. 뭐가 달라요? 100 홍콩 달러인데 생긴 게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폐가 똑같은 지폐인데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홍콩은 은행권 제도로 돌아가거든요. 중앙은행이 없이. 중앙은행이 없어요. 은행마다 다르구나. 예를 들면 HSBC 권이 있고 뭐 어디 예를 들면 스탠다드 차타드 권이 있고 이래요. 아 그래요? 네. 야, 그거 신기하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저도 경제학과 되면 막 경제학과에서 워낙 그런 자유주의 이런 거 좋아하는 그 계열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궁극적인 자유시장은 이런 은행권 제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아마 은행권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스코틀랜드가 그 자유주의 경제학 고전주의의 본산이니까. 그렇죠. 그걸 들으면서 당시에는 와 정말 이상향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근데 정말 소설에만 나올 얘기지 옛날 얘기지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 홍콩 여행 갔더니 은행권이 다 달라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 은행권을 돈이네? 은행에서 막 찍어요. 막 예를 들면 HSBC 은행에서 막 찍어요. 그럼 HSBC 은행권은 휴지 조각이 되고 상대가 청산할 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땐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면허 시대에 그러니까 면허를 국가 시대에는 국가만 허가 면허라는 걸 독점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수많은 사회 곳곳에서 기업들이 이제 그 보증 시스템을 만들고 신뢰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분화가 되고 있고 자율적으로 놔둬도 그렇죠. 그거를 곳곳에서 하는 역할이 플랫폼들이다라는 거예요. 플랫폼들은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11번가도 있었는데 쿠팡은 뭐가 잘나서 다르지?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 인플레이션 완전 재밌네. 그래서 저는 당근도 엄청 좋게 평가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중고나라를 1단계라고 보면은 2단계까지 나왔어요.
당근의 한계가 뭐냐면 당근은 그 택배 거래의 문제를 직거래라는 걸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택배 거래하면 편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직거래라는 거를 통해서 당신들이 당신들이 걸어나가서 만나는 걸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이 여전히 못 푸는 게 직거래로 직접 만나니까 네가 먼저 내라 이건 고민은 없지만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쵸. 10,000원짜리 하나 판다고 어디세요? 막 지금 어디 왔어요? 안 왔어요? 막 하다가 혹시 뭐 당근 이거 엄청 맞아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택배로 딱 바꾸잖아요. 그럼 바로 보냈냐 안 보냈냐 네가 보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쵸. 당근에서도 네가 먼저 보냈냐 내가 안 보냈냐 돈 먼저 보냈냐. 저는 당근이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그리고 소비자로서도 아쉬운 게 당근에는 마켓을 떼고 이제 자기들은 지역 기반 플랫폼을 간다고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중고 플랫폼을 보지 말아달라는 게 이제 당근의 메시지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궁극적인 한국의 이 중고거래 문제를 끝까지 솔루션을 못하고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직거래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음 단계로 간 플랫폼들이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이버 크림 같은 모델이 있어요. 근데 크림은 물론 중고거래 플랫폼은 아니에요. 여기는 한정판이고 중고거래라는 페널티를 받는데 여기는 한정판을 거래하는 거의 문제는 이 한정판이 가짜가 아닐까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이버 크림은 자기들이 검수를 해서 네이버 크림 보증 이거 진짜 맞아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 대신 네이버 크림은 수수료를 판매자가 얼마나 받냐? 6%를 받아요. 근데 사실 중개 플랫폼이 그것도 온라인이 6%나 받는 건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수료 2%만 떼간다고 해도 네가 뭔데 이럴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당근 거래할 때마다 2%씩 수수료 뗍니다 하면 다 계좌이체 할 것이고 그런 거 안 해하고도 우르르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런데도 크림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수수료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크림의 이 모델은 3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믿을 수 있거든요. 플랫폼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사봤어? 크림 좋아합니다. 네. 오히려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다른 거 안 써요. 크림 좋습니다. 아 정말요? 물론 중고가 믿을만해 거기는? 좀 이벤트가 있었죠. 유명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걸 말씀드릴 얘기해 주실 건데 네이버 크림이 사실 후발주자에 가깝기도 했고 그 원래는 무신사의 솔드아웃이라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근데 무신사가 우리나라 최대 패션 이제 웹사이트니까 패션 플랫폼이니까 거기서 한정판 신발렌다 너무 메이크센스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당연히 거기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런데 네이버 크림이 이제 둘 다 똑같아요. 그 가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드아웃도 진품 인증을 해주고 자기들이 네이버도 했어요. 옷이었죠.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드아웃에서는 이제 진품이다로 팔았는데 구매자가 이상한 것 같아서 논란이 되다가 네이버 크림이 보니까 이거 가짜다. 그러니까 둘이 붙은 거야? 양쪽이 붙은 거예요. 하나는 가짜다, 하나는 진짜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진짜이냐를 가려내는 게 전부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신뢰자분. 예를 들면은 제가 내 친자가 맞아도 법원 등기소에서 저 사람이 친자라고 돼 있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두 대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 본사에서 이거 가품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럼 크림이 이겼네? 완벽하게 이겼죠. 완승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물론 그 거래가 몇십만 원짜리고 하나지만 그때 이후로 완전히 이게 확 격차가 벌어져 버렸거든요. 솔드아웃은 앱을 지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렇죠. 아, 내가 거기서 명품을 사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거 가짜를 파는 건 도저히 못 사겠네. 되게 비싸요. 예를 들면 몇백만 원짜리 신발, 명품 이런 것도 있고 한정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3단계 플랫폼까지 갔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는 진품 가품 인정받으려면 국가기관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 한정판 시장에서는 그거 크림 인증 받아왔냐는 거예요. 정의만 믿을 수 있다. 그렇죠. 솔드아웃 인증은 가치가 있어도 너무 낮아진 거고 이야, 크림은 그렇구나.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등기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궁극적으로는 이 역할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진위를 판별하는 권위까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산을 하니까 판매자도 6%나 되는 수수료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당근의 막 여러 논란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근이 이제 자기들은 중고거래로 돈 벌 생각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플랫폼에 돈을 내는 게 익숙치가 않아서 수수료 받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반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 크림은 6% 내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비싼 거니까. 이 플랫폼이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수수료를 내기 싫은 건데 이 플랫폼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걸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네. 이 플랫폼은 6%를 가져가도 될 만큼의 신뢰 가치를 자본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쿠팡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잖아요. 조금 비싸도 쿠팡 제품을 그냥 사는 이유는 그냥 골치 안 아플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그 월 회원비라든지 그 얼마 정도의 더 돈을 받는 건데 이 단계까지 나아간 기업들은 그 전 단계 기업이랑 기업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만 보면 잘 나가는 기업의 그게 보인다는 거죠. MAU 이런 거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정말 2단계 시절, 1단계 시절의 얘기고 그래서 진짜 요즘에 명품 업체 인수하고 중고 시장 자꾸 인수하는 게 네이버도 막 포시마크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의 이제 중고 플랫폼 인수하고 그리고 쿠팡도 최근에 이제 명품 플랫폼 인수하고 했잖아요. 그게 명품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게 잘 되면 패션 시장의 등기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되고 거기서 가치 창출이 되고 요즘 크림은 한정판 거래 플랫폼이 거의 아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고 우르르 그 패션 피플들이 몰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물건을 다 팔아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믿고 사요. 믿고 사고 별거 다 팔지. 그렇죠. 신용 마켓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B2C 원래는 C2C 거래인 거죠.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신뢰 자본을 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크림 물건을 직매입해서 크림이 파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크림 물건이니까 사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승리 공식 자체가 바뀐 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네. 그렇죠. 그거에 적용이 된 거고 그 가품 전쟁이 사실상 기업의 운명을 갈랐다.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미국의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물론 시장이 커서도 있겠지만 정말 이 관점이 다르다. 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정말 잘 아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중고차를 팔아본 적이 있어요. 중고차 팔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중고차 팔 때 저는 되게 자주 팔아봤는데 엄청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무슨 입찰 하잖아요. 보통 내가 중고차를 개인 대 개인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디 입찰해요. 그럼 중고차 딜러들이 막 난 얼마 줄게 뭐 1,000만 원 줄게 막 이렇게 붙어요. 그 제일 높은 사람 부르잖아요. 그럼 와서 생각보다 이 상태가 별론데요? 그래서 계속 깎아. 맞아요. 그렇죠.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입찰했다 계속 깎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시간도 없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럼 1,000만 원 부른 사람도 그럼 800원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헤이 딜러를 제가 써봤는데 완전 다른 게 뭐냐면 헤이 딜러 전문가가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점검해. 그리고 딜러들한테 입찰을 시켜. 그 정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확정되는 거야. 그 사람 오지도 않아. 그냥 얘 전문가가 와서 사진 찍고 검증한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일은 입찰이 붙으면 제일 높은 가격에 그냥 팔겠습니다. 안 팔겠습니다. 선택하면 돼.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왜 거기 플랫폼이 앞서 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렇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신뢰를 만들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페인 포인트가 있었는데 얘네들 와서 또 깎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함을 싹 없애줬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 저는 이제 워낙 관심사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도대체 뭐냐. 그거 어차피 사람들 장사하는 거 수수료 떼먹는 거 아니냐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본의 미스터리에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자산이 있으면 자본으로 만들지 왜 안 만들어요? 그냥 그랬었어요. 그게 근데 자본이랑 그냥 뚝딱 만드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얘기를 했지만 등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등기가 있으면 그걸 받아주는 은행 그리고 그 믿을 만한 가격 측정하는 감정평가사, 보증기관, 보험사 이런 사회 전반의 인프라 자체가 다 구축이 되어야 그게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자본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곳곳에 이런 부가가치, 즉 신뢰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영역마다 다 있는 사회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는 모든 거래가 한 번 일어날 게 10번, 2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네. 예를 들면 크림에다 6%를 줌으로써 수수료는 떼겠지만
그 전에 한정판 거래한 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리고 일단 물건 찾기도 어렵고 게시판은 있었겠지만 그 상대를 믿을 수도 없고 사기당했을 때 사고 책임도 없고 그렇지.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데 이거를 프림은 그 영역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한 번 정말 진성 팬들끼리 일어난 거래를 10번, 20번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자본주의는 사실 부의 총량이 아니라 거래의 총량으로 정의되거든요. 부가. 맞습니다. 거래를 곳곳에서 다 활발하게 하는 플랫폼이 구석구석 다 있는 사회가 있으면 그 사회는 마치 은행이 있는 한국과 없는 페루처럼 플랫폼이 있는 미국과 없는 나라들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마치 핸드폰 바꾸듯이 그냥 중고차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이 곳곳에 다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는 게 볼수록 중요하고 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다. 플랫폼이 마치 국가 인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잘 해주는 데가 신뢰 자본을 맞습니다. 형성하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더라. 원래는 이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미스터리의 요점 뭐냐면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점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게 이미 잘 나가는 나라들은 국가 역할을 이미 플랫폼이 하고 있다. 플랫폼이 넘겨받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플랫폼이 지금 한 일이 뭐냐? 나라가 하던 일을 기업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네. 거래할 때 사기치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그 사람이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지금 플랫폼이 그냥 처벌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훨씬 작은 범죄도 쉽게 규율을 해서 그 법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해결을 한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플랫폼은 사실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권력을 다루는 기관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하던 일을 뭉텅 떼가는 거예요. 중고차 사기는 원래 국가 뭐 차량 뭐 등기소에서 뭘 하든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는데 헤이딜러 예를 들면 헤이딜러에서 앞으로 만약에 다 일어나요. 헤이딜러가 이 자동차 거래라는 국가가 다루던 문제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효율화되면 사회적으로 선진화되겠지만 만약에 권력자의 입장을 보면 내 역할을 가져갔네. 중고차는 심각한 건 아니지만 뭐가 논란이 되냐. 예를 들면 변호사 문제. 이런 거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특히 택시. 네. 국가의 핵심적인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터진 거냐? 중국에서 그래서 사단이 난 겁니다. 제가 2021년에 제가 원래 알리바바를 오래 들고 있었는데 2021년에 그때 그 한창 좋다가 마윈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에이 저거는 을에 있는 중국에서의 그런 일이고 저러다 말 거야. 저러다 말 거다. 한두 번이 아니다. 근데 중국이 빅테크라는 이 중요한 성장 엔진은 꺼트릴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 책을 17년부터 좋아했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는 선을 넘은 거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왜냐하면 국가 사회 정보 시스템에서 국가 신용정보 체계가 있어요. 전 국민의 레이팅을 국가가 다 해요. 예를 들면 무단횡단 하면 몇 장 깎이고 해서 그 제도로 전국의 모든 뭐 채용이든 대출이든 이런 걸 다 써먹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있는 중국 입장에서 알리바바라는 독립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핵심 권력을 플랫폼이 침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비즈니스의 관점을 보면 야 빅테크가 돈을 벌어야 중국 사회도 경제 성장하지만 이거를 일종의 권력의 문제로 보면은 중국이라는 사회 구조상 이 빅테크의 성장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권위를 침해하는 걸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국가의 일을 민영화시키는 일인데 중국 같은 중앙집권화된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이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전략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게 옳은 선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인들은 대박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서구 전통에서는 이 플랫폼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야 자본이 활성화되는 일인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은 아니까. 왜냐면은 유럽 자체가 오히려 이런 길드 조합들이 나중에 국가가 된 시스템이잖아요. 자치 조직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동네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 예를 들어 우리도 공공 규제 기관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국가 기관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냥 그 업권에서 만든 그런 기관들이 자율 규제한 게 돌아가거든요. 그 전통이 있으면 그 영역을 플랫폼 떼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동아시아의 이 국가 행정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거였다.
그 알리바바 평점이 중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겐 정말 그 생명줄 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고 또 엔트그룹이라는 파이낸스로 넘어가면 개인의 경제적인 활동이란 중요한 데이터가 너희들이 가지고 주물르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가 이미 레이팅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왜 하냐? 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은 중국식 이제 그 면허 국가 주도의 이 중앙 집권화된 예. 그 신뢰 자본 창출 시스템과 미국식 각국 플랫폼이 분화돼서 국가의 역할 대체해가고 있는 단계로 양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면허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할 거냐로 볼 수도 있고요. 한국 사회는 아직 이렇게 갈등이 많은 그렇죠. 갈팡질팡하고 있는 굉장히 상황이죠. 국내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플랫폼을 지금은 오히려 플랫폼이 거의 퇴조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플랫폼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결국은 택시 문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느끼는 게 면허라는 것과 플랫폼이 가치를 충돌하는 건데 플랫폼 측 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면허라는 게 옛날에 믿을 차가 뭔지 모를 때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은 면허 있는 것보다 이 플랫폼 5점짜리 드라이브를 더 믿어 사람들은. 그럼 너네들의 효용 가치는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리고 저도 예를 들면은 뭐 동남아 놀러 가면 거기 택시 절대 안 타거든요. 그랩 타죠. 그 무조건 그랩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라는 제도가 사실 이 관점, 인증의 관점에서는 이미 효용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들의 관점은 그 관점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면허 시스템을 국가가 어떻게 운영했냐. 면허는 결국 기사 거지만 국가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어떻게 운영을 했냐. 택시에 대한 낮은 요금을 보상해주는 맞아요. 당근으로 이걸 운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라는 게 원래는 이런 의미가 서티피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인증제도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 보상책으로 국가가 그거를 자기 돈 안 들이고 하려고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면허의 기능을 소멸됐으니까 끝났다라는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플랫폼과 택시기사가 계속 싸우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가가 무임승차했던 문제를 자기 돈 들여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손안대고 갚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경제적 보상을 안 해주려고 가난하던 시절에 그럼 대신 차 대수 줄여주고 그렇지. 그리고 대신 그리고 면허값 나중에 유지해서 퇴직금으로 쓰시오. 이거가 수명이 다 했잖아요. 그 편익을 누가 누렸냐? 국가가 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는 이 면허 시스템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 국가가 그걸 보상해주고 자기들이 면허를 해줘야 되는 그쵸. 건데 이 세 가지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 면허가 뭐가 필요하냐 뭐 타다 기사가 더 믿을만하다 택시들은 니네 그거 완전히 뭐 노점 장사랑 뭐가 다르냐 둘이서만 싸우니까 끝이 없는 거거든요. 환불을 받아줘야 되겠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가에서 얼마 이상의 면허를 무제한 그러니까 마치 양적 완화 거꾸로 하듯이 그거를 하면서 요즘 타입 1이라고 하죠. 면허 없이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운송. 그걸로 외국은 다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니까. 근데 그게 반대한 택시기사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돈 주고 샀는데 이 라이선스를. 양쪽 다 말이 맞아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국가의 무임승차 문제인데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 면허라는 시스템을 가치평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믿고 탈 수 있다는 신뢰. 그건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승차 대수 제한. 그리고 택시기사의 노후 보장. 이거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 좋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 이 문제가 조금 더 클리어해지는 거죠. 야, 근데 참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네. 그러면 불가능해 가깝죠. 플랫폼을 위해서 그럼 국가가 돈을 쓰라는 얘기냐? 우리가 내는 거니까.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넓게 보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저렴한 택시비를 탄 게 그 제도를 누린 건데 지금 와서 면허를 국가 돈을 들여서 사서 소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논리에 따르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라는 게 결국은 신뢰의 문제예요. 근데 국가의 신뢰 기능이 소멸됐는데 남아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소비자도 이중적인 거죠. 편하게 쓰고 싶기는 하지만 택시요금 오르는 건 그렇죠. 싫고. 그렇죠. 택시요금 오르면
그러니까 편하게 쓰고 싶어서 이제 플랫폼에 손을 들고 싶지만 그러면 내 돈이 들어요.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운송 시장의 비효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을 나가 보면 그랩이나 우버 부르면 일단 차도 계속 좋은 차로 바뀌고 그 수입이 나니까 그럴 할 거고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젊은 드라이버가 많아요. 뭐 제 또래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20, 30대, 40대 특히 동남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좋은 차 타는 것도 좋고 수입이 괜찮고 그쵸. 그리고 자유롭게 일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택시 제도 하에서는 젊은 드라이버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도 노령화될 뿐 아니라 맨날 문제가 되는 게 공급 수요가 너무 안 맞는다. 근데 플랫폼이라는 걸 탄력적으로 플랫폼은 아니까 여기가 언제 많아지겠네 하면 공급을 그쪽 밀어주고 효율화가 돼야 되는데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면허 문제인데 이게 안 풀리면은 이 시장 효율화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욕을 먹는데 일견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말이 당신들 수수료 떼는 거 말고 뭐가 있냐는 건데 현행 제도화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매칭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랩처럼 그런 걸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새로운 드라이버를 믿고 탈 수 있게 해줘야 사실 기업이 가치 창출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럼요. 그 처음에 조금 시도했다가 욕먹고 그렇죠. 말긴 했는데 이 플랫폼 입장에서도 아니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놓고 매칭해주는 거 외에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욕하는 쪽에서도 너네들이 매칭해준 거 말고 뭐가 있냐 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신뢰 자본을 쌓을 수 없게 만들어놨네. 현재는. 그렇죠. 지금은 쌓을 수가 없죠. 지금도 그냥 사실상 면허라는 제도 위에 플랫폼에 올라타 있으니까 니네가 한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뾰족한 그게 없는 거예요. 택시 기사도 평점을 매겨서 카카오 그 택시가 배차를 잘 안 해주면 어떨까? 그런 거를 하죠. 평점은 매기죠. 평점 매기나요? 평점 매기는데 레이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평가받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난 면허로 이미 인증받은 사람인데 네가 기분 뭔데? 네가 뭔데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그러네. 이게 엄청 치명적인 전문직 플랫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플랫폼들은 엄청 갈등 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은 국가 면허 플러스 플랫폼의 신뢰 자본을 더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뭐 중고차나 차량 탑승 정도는 뭐 인명의 치명적인 수준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법률, 의학, 특히 의학 이런 거를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의사를 뭐 국가 면허가 아닌 걸로 바꾸긴 쉽지 않잖아요. 네. 오래 지나도. 근데 거기다가 플랫폼이 나오면 내가 그 면허들을 줄 세워서 곱하기 신뢰 자본을 만들어 볼 거야라고 플랫폼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플랫폼에서 1점짜리 변호사가 가치 평가를 못 받아 사회적으로 사실상 그 말은 국가의 면허 제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국가 인증이면 끝내야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상대평가로 봤을 땐 국가의 면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그 인증 권력 그것과 충돌하는 부분이라는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민하다.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변호사를 예를 들면 레이팅할 때 친절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레이팅할 수 있지만 내가 승소하면 훌륭한 변호사고 패소하면 나쁜 변호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승소할 판결이 있대. 사건이. 그래서 영리한 변호사는 그것만 가져가겠죠. 그렇죠. 내 이길 것 같은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질 것 같은 건 나 안 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승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국 플랫폼들이 어떻게 빅테크가 됐냐면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골라먹고 체리피커들을 어떻게 없애고 그것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른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또 다른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해서 법률 플랫폼이 한 10대 개 돼서 어디 플랫폼에 있는 변호사 별점 잘 받으면 믿을만 하더라. 그 문제를 해결해낸 플랫폼이 이겨서 사회를 그 영역을 이끄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되면 아까 헤이딜러의 사례처럼 플랫폼이 그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실제로 거의 다 그 플랫폼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변호사 시장도. 네.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보다 어디 플랫폼에 5점이 더 믿을 만한 세상이 되면 그렇지. 그럼 서울법대보다 그렇죠. 그 평점이 좀 더 가치가 있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시장이 저도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한다 그러면 누구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예를 들면 로톡 높은 변호사가 진짜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만약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맵 맛집처럼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한 번 선임할 변호사
고민 안 하고 3번 선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야, 그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보다 점수에 훨씬 신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서울법대가 아니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누구냐가 중심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효율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오래된 식당보다 신규 식당에 맞습니다. 맛있으면 맛집이 뜰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무슨 변호사가 뭐 어떻게 그런 거 줄 세우기를 하냐 하지만 지금의 변호사 면허 혹은 그 어디 법대 나왔다 이거보다 신뢰 자본의 영역이 커지면 더 소비자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성공하면은 그거를 노포를 새로운 맛집이 이기는 것처럼 되면서 그 시장이 효율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 같네요. 되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땐 미국이 10만 부를 향해 가잖아요.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도 아마 저번에 페루 사례를 보면서 아직도 저러고 있나 하는 게 제 생각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쩜 우리랑 미국의 격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도 아직도 예를 들면은 뭐 그 배민이 왜 잘났어? 그냥 공공에 만들어서 다 입점시키면 되지 하지만 그 수많은 알고리즘과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게 본질이거든요, 사실. 그 방향으로 안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5만 불, 10만 불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은 구독자가 아니라 신뢰.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중요하다. 자, 언더스탠딩 그냥 믿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의 머릿속에 말씀을 드리는 여기서 안 다루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야, 신뢰 재밌네요. 중요하네요. 재밌고, 야,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였나?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면서도 재밌었던. 생각은 뭐 얼핏 생각은 들어보고 그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 또 여기 신뢰 자본만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느끼는 바가 많네요. 저는 신뢰 자본도 아니고 그냥 자본 그 자체. 자본 그 자체가 신뢰다 이제. 그런 거 원래 자본도 신뢰라는 얘기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되고 있지 않나. 그걸 만들어내는 기관이 없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네. 역시 뭐 명불허전. 명불허전 그냥.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이놈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 남궁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 신뢰 이동이라는 책 같이 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